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2022년도 유아임용 평가원 지역 합격생입니다. 매일 화면으로만 보던 이 자리에 서게 되니 감회가 새로운데요. 저도 고시 공부를 하면서 합격 수기를 정말 많이 찾아봤었어요. 그러면서 수기들 중에 나와 잘 맞는 공부법을 찾아서 적용할 수 있을 때 그때 공부가 참 재밌고 즐겁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선생님들께 소개드리는 방법들이 선생님들이 공부를 하시는데 조금 더 힘이 되고 좀 더 공부를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전환점이 되길 바라면서 합격 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지난 1년을 어떻게 보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1월에서 5월까지 어린이집에서 일병행을 하면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사실 이때는 제가 올해가 재수였기 때문에 작년에 떨어졌다는 그 아픔으로 굉장히 우울하고 무력감이 심했어요. 그래서 공부에 집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핑계겠지만요. 그래서 저는 이때 정말 기본만 했었어요. 동건 선생님의 강론 그리고 개론, 인강만 듣고 동건 선생님께서 스캔해서 보여주시는 밑줄만 따라 적는 등 딱 그 정도만 공부를 했었고요. 제대로 공부를 시작한 건 6월이었습니다. 이때도 갑자기 어떻게 공부를 하게 됐냐? 제가 매일 울면서 생각난 것이 내가 만약 지금 공부를 하지 않으면 내년에 또 이 자리에서 울고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드니까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래서 6월 달부터 다시 정신을 바로잡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표에 여러 가지 많이 적어두었지만 뒷장에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제가 개론, 강론을 어떻게 암기했는지 루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이런 순서로 진행했는데요. 먼저 인강을 듣고 기본서를 정독하고 또 강의를 들은 것을 바탕으로 밑줄 위주로 정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저는 기출 강의를 죄송하지만 7, 8월에 시작을 했어요. 원래는 연초에 같이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저는 기출 분석을 뒤늦게 시작했지만 기출 분석을 따라가면서 기출에서 중요한 키워드를 추출해서 그걸 바탕으로 정의를 암기를 하고 또 이 정의를 암기한 걸 인출을 해야 해요. 그래서 백지 쓰기랑 구술 스터디를 활용했고 또 우리 임용고시의 꽃인 모의고사 문제를 풀면서 적용력을 키워가는 방법으로 공부를 했었습니다. 먼저 아름다운 기본서 만들기라고 하죠. 저는 책을 볼 때 제 눈에 확 들어와야지 공부가 잘 되는 스타일이었어요. 왜냐면 책을 저는 페이지 자체로 암기를 했기 때문에 먼저 상위, 하위 개념을 구분하기 위해 상위 목차는 노란 펜으로 그리고 하위 용어들 또는 단계명과 같은 경우에는 이미 동건 선생님 책 자체가 표로 되어 있어서 시각화하기에 굉장히 좋지만 거기다가 저는 핑크색으로 동그라미를 침으로써 맞아, 왼쪽에 동그라미가 6개 있던 단계였어. 오른쪽에는 동그라미가 5개 있던 단계였어. 이런 식으로 눈에 잘 보이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오른쪽 위에는 제가 만든 두 문자를 굵은 글씨로 크게 적어서 빠르게 회독할 때 그래 과정기술은 의문투연표, 뭐는 뭐 이런 식으로 빨리 넘길 수 있게 만들었고 그리고 정의가 되는 부분은 초록색, 칠판이 초록색인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정의가 되는 부분은 초록색으로 색칠을 하고 죄송해요. 이렇게 실수를 하게 되네요. 그리고 기출과 같은 부분은 동건쌤 책이 정말 좋은 게 기출을 따로 찾아보지 않아도 관련된 기출이 바로바로 밑에 적혀 있어요. 그래서 기출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노란 펜으로 그어두고 제가 꼭 봐야 할 부분, 저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꼭 봐야 할 부분만 색펜으로 칠해서 제가 바로바로 책을 볼 수 있게 아름다운 기본서를 만들었었습니다. 근데 책을 봐도 구조화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활용하면 좋은 게 구조화 자료예요. 구조화 자료를 딱 보면 보이시다시피 상위 목차는 똑같이 노란색으로 색칠하고 제가 만든 하위 두 문자는 초록색으로 색칠하면 딱 피아제는 전조잡기 밑에는 전개념, 직관적, 전개념 밑에는 상자, 인물, 꿈도전, 직관적, 가보동, 보직중, 서본율 이렇게 하면 피아제가 복잡해 보이지만 딱 이 6글자로 정리가 되는 그런 시각화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구조화 자료죠. 그래서 이런 구조화 자료를 이용하면은
여기에 동그라미에 보시면 기출 빈도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구조화를 활용하시면 공부하시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기출 분석이에요. 제가 초수 때는 기출 분석을 할 때 지문을 하나하나 뜯어봤었는데 동건 선생님 강의를 보고 나서는 내가 이때까지 기출 분석을 소위 말해서 삽질을 하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기출은 내가 이전의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도 중요하지만 이걸 토대로 앞으로 어떤 문제가 나올 것인지 예측하는 게 중요한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몬테소리를 보시면 07년도에 자동교육 한번 언급했고요. 13년도 출시 때 자동교육 언급 한번 했고 15년도에는 자동교육에 대한 정의가 적혀 있고 이에 대한 용어를 쓰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동건 선생님께서 강의에서는 2020년도에 2022번 시험에는 자동교육의 정의를 쓰라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 라고 해서 저는 기출의 구조화 밑에다가 자동교육의 정의를 한번 써보고 또 이 기출 구조화를 돌려볼 때마다 자동교육에 대한 정의를 한 번씩 암기를 했었어요. 근데 진짜 시험에서 자동교육 적는 사상에서 서술형 문제가 나오는 사태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가 했던 기출 분석은 지문을 하나하나 뜯어보는 것처럼 자세하진 않았지만 이 방법이 틀리지 않았구나. 기출 분석은 이전 기출을 바탕으로 앞으로 무엇이 나올지 예측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이 강의를 들으면서 시험 전에도 시험 후에도 아주 아찔하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출 분석을 했을 때 좋은 점은 기출 분석을 하고 나서 책을 보면 오히려 집중이 더 잘 돼요. 자동교육 서술형 나올 수도 있다 했는데 하면 자동교육 나올 때 더 집중해서 보겠죠. 그래서 기본서를 읽기 전에 기출을 읽고 기본서를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책을 읽을 때 어느 부분이 키워드인지 잘 모르겠어요. 정의를 외우는 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그랬었어요. 그래서 저는 정의를 외울 때 이쌤께서는 자료에 보면 구조화 Q 자료라고 정의만 모아놓은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구조화 자료에 위에다가 같이 Q 자료를 붙이고 함께 정의를 공부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기본서로 정의를 공부할 때는 먼저 정의가 되는 문장은 이쌤께서 빨간 줄로 그어주셨잖아요. 거기다가 초록색 펜으로 칠하고 덩어리를 먼저 끊어요. 극단적으로 평정하는 것을 피하고 끊고 중앙에 위치한 항목의 편중 끊고 점수를 부여하는 오류다. 처음에는 이렇게 끊어가면서 정의를 외우고요. 그 다음에는 키워드는요. 제가 키워드가 되는 부분에 동그라미를 치고 그 동그라미 친 부분만 읽었을 때 뭔가 말이 되면 저는 그게 키워드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 문장에서 키워드만 읽어보면 극단적, 피해, 중앙의 편중 그렇게 해서 점수를 부여해서 오류가 나는 건 중앙 집중의 오류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하면 키워드도 들어가고 또 암기하기도 쉬워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조사를 빼는 거죠. 조사나 필요 없는 어미, 부사 같은 걸 빼면은 키워드가 남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책을 읽으면 키워드도 챙기고 또 정의도 쉽게 암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렇게 책을 통해서 구조화를 통해서 계속 암기를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는 계속 인출을 해야 해요. 내가 정확하게 외웠는지 내가 외우지 못한 부분은 어딘지 찾기 위해서는 저는 백지 쓰기랑 구술 스터디를 활용했는데요. 먼저 백지 쓰기는 처음에 굉장히 뭔가 두려워요. 왜냐면 정말 백지 상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내가 오로지 채워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키워드 위주로 내가 공부를 하고 생각나는 것, 키워드 위주로 또는 두 문자 했던 거를 쭉 적고 백지 쓰기를 하고 점차 문장화시켜서 적으면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책을 1시간 정도 정독했다면 책 덮고 10분 동안 1시간 동안 공부한 걸 백지를 쓰고 다시 다음날 아침에 와서 어제 백지 썼던 걸 다시 써요. 그럼 내가 자는 동안 얼마나 내 머릿속에 들어갔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어제는 썼는데 오늘 못 쓸 키워드가 있다? 그럼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고 근데 백지 쓰기도 계속 하다 보면 굉장히 질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때 희소에서 이벤트에 당첨돼가지고 동건쌤 얼굴이 그려진 스티커를 받았었어요. 그래서 이 백지에다가 동건쌤 얼굴 스티커를 붙여서 또 스티커 멘트도 지켜보고 있다예요.
그래서 이 백지에다가 동건쌤 스티커를 한 장씩 탁탁 붙여가지고 그래, 지금 동건쌤이 날 보고 있어. 나는 어머 어떡해. 나는 오늘 싫어도 이걸 해야만 해 라는 생각으로 백지 쓰기를 좀 재미있게 이어갔던 것 같습니다. 어머 죄송해요. 이게 조작하는 게 조금 어렵네요. 강의에서 보면 동건쌤이 막 뭐 이렇게 막 하셨는데 그거 보면서 저도 되게 강의 보다가 웃고 그랬거든요. 저도 오늘 그런 실수를 하네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구술 스터디를 진행하는 방법이에요. 저는 구술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때 되게 우람이 심해서 공부를 못했다고 했잖아요. 그땐 친구의 이야기를 거의 듣는 것 위주로 주 1회 구술 스터디를 진행했고요. 문풀 기간이죠. 진도별 모의고사 기간에 보통 한 7, 8, 9월 정도에는 주 2, 3회로 늘려서 용어라도 조금씩 말해보려고 노력했었습니다. 그리고 모고 기간이죠. 9월, 10월에는 거의 매일 2, 3시간씩 구술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했던 구술 스터디, 죄송해요. 제가 했던 구술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뭐 한 사람이 문제를 내면 말하기가 아니라 책을 덮고 저 혼자 1시간 또는 2시간 동안 책 전체를 말하는 구술 스터디를 했어요. 그래서 틀린 부분은 표시하면서 그냥 책 전체를 머릿속에 넣고 정의, 용어, 단계 쭉 말하는 조금 스파르타식의 구술 스터디를 진행했었습니다. 이 백지랑 구술 스터디는 인출하는데 정말 효과적이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많이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출했을 때 또 중요한 점은 내가 어디가 부족하고 어느 키워드를 빼먹고 있는지 항상 확인을 해야 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체크 표시로 제가 계속 빼먹는 부분, 저는 여기 보면 관례적인이라는 단어가 어려웠는지 인출을 할 때 4번이나 까먹었었던 거예요. 이런 걸 시험 일주일 전에 보면요, 상당히 충격적이에요. 네, 지금 이 단어를 4번이나 까먹었었다고? 하면서 시험 일주일 전에는 이렇게 체크 표시된 것 위주로 공부를 하면 책을 빨리빨리 회독하고 내가 부족한 점을 빠르게 채울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모의고사 기간에 어떻게 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건 제가 10월달, 9월에서 10월쯤 넘어갈 때 만들었던 플래너예요. 보통 이때 되면 하루에 개론 한 과목, 강론 한 과목 이렇게 진행하게 되는데 저는 하루에 한 과목을 쭉 공부하는 게 너무너무 지루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전 과목을 하루에 다 보기로 합니다. 대신 전 과목 전부는 아니고 과목을 단원마다 한 단원 또는 2단원 정도로 분량을 나누고요. 월요일에 전 과목에 한 단원씩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월요일 날은 만약에 신체와 같은 경우에는 동작의 기초랑 구성요소 요 단원만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요 단원을 30분 동안 집중적으로 암기하되 나머지 단원들 있죠. 기본 동작, 체력요소, 교사수법 요 부분들은 엄청 빠르게 넘겨요. 사사사사사사. 그럼 나는 오늘 30분 동안 1단원을 자세하게 보고 나머지 단원은 빠르게 보긴 했지만 일단 보긴 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루에 전 과목을 본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화요일이 됐다? 화요일은 2번째 단원 있죠. 2번째 단원을 자세하게 보되 다른 단원도 또 빠르게 봐요. 그럼 저는 일요일에 모의고사를 봤었고 토요일 6일 동안 전 과목을 6번 돌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책 페이지가 머리에 더 잘 남기도 했고 엄청난 복습의 효과를 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요일은 모의고사를 치는 날로 정해두고 오프라인 스터디를 진행했어요. 실제 시험처럼 시간도 맞추고 실제 답안지도 사서 연습해보는 그런 경험을 했었고요. 보자. 이건 오답 노트 어떻게 했는지인데요. 저는 오답 노트를 따로 만들진 않고 그 문제를 풀면 문제 위아래에 파란색 또는 빨간색 펜으로 내가 이 문제를 왜 틀렸는지 나의 사고 과정을 적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반성이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직관적으로 풀지 않기. 문제를 풀다 헷갈리면 정의를 써보고 키워드를 대조해서 쓰기. 이런 식으로 내가 앞으로 틀리지 않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용으로 모의고사를 풀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의고사를 틀릴 때마다 기분이 좋았어요. 모의고사는 공부를 아무리 해도 점수가 안 오르는 거예요. 와, 이 쌤 어떻게 매번 내 구멍을 이렇게 잘 찾아서 문제를 내지? 이 정도면 진짜 데스티니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너무 제 구멍을 잘 찾아서 문제를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모의고사 틀릴 때마다 땡큐. 내 구멍 또 찾았어. 내 구멍 또 찾았어. 나는 오늘 모의고사 끝나고 이거 공부하면 되겠다. 저거 공부하면 되겠다. 모의고사를 볼 때마다 제가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지 방향이 정해졌어요.
그래서 모의고사 기간에 점수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내 구멍을 찾는 아주 좋은 시간이구나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풀다가 진짜 내가 오해하고 있던 개념이 있다? 그러면 그건 스캔을 해서 제가 기본서 옆에다가 같이 붙여두었어요. 이러면 기본서를 읽을 때 꼭 다시 한 번씩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아차 싶었던 개념은 반드시 잊지 않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데 내가 너무너무 오해하고 있었다. 이런 부분만 하시길 추천드려요. 그리고 제가 오답 노트를 따로 작성하지 않아도 됐던 이유가 제가 틀렸던 문제 또는 내가 아직 암기가 부족했던 부분을 사진으로 다 찍었어요. 사진을 찍는데 시간이 뭐 한 3초밖에 안 걸리잖아요. 그래서 사진을 찍고 제 개인 카톡방을 만들어서 거기에 올렸어요. 올리고 밥 먹기 전이나 자기 전에 친구랑 카톡하는 게 아니고 요 카톡방에 들어가서 내가 오늘 틀렸던 거, 내가 오늘 암기가 안 된 부분을 이렇게 카톡방에서 확인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암기를 했던 소소한 그냥 팁들인데요. 이거 많이들 하시겠지만 떡 메모지죠. 여기다가 제가 모르는 개념을 적어서 다섯 장씩 밥 먹기 전에 들고 갔어요. 저는 밥은 편하게 먹고 싶었기 때문에 밥을 주문하고 나오기 전까지 이 5장을 무조건 외워야 되는 거예요. 저만의 게임인 거죠. 생존 게임. 이 5장을 못 외우면 밥을 늦게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밥을 여유롭게 먹고 싶었기 때문에 이때 집중력이 최대였어요. 밥 먹기 전에 식당 아줌마가 학생 뭘 그렇게 봐? 라고 막 물어볼 정도로 죄송해요. 잠시만요. 이러면서 밥 먹으려면 봐야 된다고. 이렇게 5장씩. 너무 많이도 말고 딱 5장씩 들고 가서 외우면 어떻게 보면 저만의 그냥 게임이었던 거죠. 밥을 먹기 위한 게임. 이런 식으로 그냥 고시 공부에 숨 좀 트면서도 공부를 할 수가 있었고 또 단계별 특징이 굉장히 외우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단계별 특징도 번호를 매겨서 오른쪽에다가 내가 이 단계의 특징은 5개가 있고 그리고 이 5개를 외워야 해 하고 옆에 숫자를 매겨서 적어 놓기도 했고요. 이 단계의 특징은 스토리로 이어서 연결해서 암기하면 좀 더 쉽게 기억이 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진짜 외우기 싫은 거는 옆에 그림으로 그려서 같이 암기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가에서 나중에 관찰법 공부하실 텐데 이때 장단점도 정말 많고 관찰 지침도 헷갈리는 게 많아요. 이때는 저는 비슷한 것끼리 묶어서 자료를 만들었었습니다. 사실 이 관찰법 장단점을 이 정도까지는 나중에 안 해도 된다는 거 알게 되었는데 그 전에 만든 자료예요. 제가 비슷한 것끼리는 노란색 또는 뭐 장점에서 주제가 비슷하다 뭐 하는 거는 색깔을 통해서 약간 묶어서 암기하면 조금 더 쉽게 암기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공부를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건강안전 법령 공부를 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법령은 솔직히 진짜 동건쌤께서 정말 찝어주시는 것만 봤고요. 건강안전 같은 경우에도 그 장학 자료에 동건쌤이 또 노란색으로 봐야 될 부분을 표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문제로 만든 거예요. 보통 그래서 건강안전은 서류명이나 기관명 또는 숫자를 중심으로 암기했었는데 이번에 건강안전 문제가 조금 많이 어렵게 나왔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2개를 맞출 수 있었던 거는 기관명으로 권리보장원하고 그 무단결석 2일 이상 이 2라는 숫자를 제가 그것만큼은 강의에서 짚어주신 걸 들었기 때문에 그거는 틀리지 않고 쓸 수 있었습니다. 개강론 암기가 제일 우선이기 때문에 이런 건 정말 짚어주시는 것 위주로 따라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스터디 플래너를 어떻게 작성했냐면 시간 단위로 계획을 세웠어요. 저는 아침 8시부터 12시까지 공부를 했는데 1시간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정해두면은 밀리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내가 8시 걸 못하면 전체를 다 뒤로 밀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 단위로 플래너를 세워주시는 걸 추천합니다. 다음은 논술 공부법이에요. 논술은 처음에 시작할 때 필사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냥 필사를 한다면 조금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 필사할 때는 한 문장 한 문장 모범 답안을 뜯어서 이게 어떤 연결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분석하면서 필사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문장을 떼었을 때 김교사는 뭐뭐를 하고 있다. 뭐 주장, 그 다음 문장은 논거가고 그 다음에 따라서는 방안, 또한 2번째 방안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계속 분석하다 보면 논술을 접근하는 게 조금 용이해지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분석한 거를 논술 노트에 적었었어요. 서론 결론 만능틀이라고 하죠. 이건 선생님들께서 많이 가지고 계실 거예요. 거기다가 저는 본론도 기출문제를 분석하다 보면 뭔가 비슷비슷하게 맨날 나오는 문제 유형 패턴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모아서 만약에 고려한 점의 의의를 찾으시오라는 문제가 나오면 교사는 A라는 점을 고려하고 있다. 뭐뭐에 근거해 볼 때 A는 뭐뭐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라고 항상 이 틀을 정해놓은 거예요. 그럼 저는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고려한 점의 의의를 쓰시오라고 나왔을 때 이 A에 들어갈 키워드만 찾아내면 제가 머릿속에 외워둔 이 만능 틀을 대입해서 바로 논술을 쓸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제가 실제 시험장에서 사용했던 개요도예요. 너무 간단하죠. 저는 이 A에 들어갈 키워드만 딱 찾아둔 거예요. 그리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그 문제에 맞는 그 만능 틀을 바로바로 대입해서 원고에 옮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요도 적는데 한 10분 정도도 안 걸렸고요. 분량은 개요도 적는데 시간이 얼마 안 걸렸기 때문에 1장 반 정도를 적었어요. 그리고 모든 문제마다 사실 근거를 적지 않아도 되는데 내가 혹시 이 답이 핀트가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때를 대비해서 모두 근거를 적었어요. 내가 핀트가 나간 답이더라도 나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 의견이 뭔가 논리적이라고 생각해요 라는 걸 어필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었었고요. 시간도 많이 남았기 때문에 퇴고하는 과정도 한 5분 정도 쓸 수 있었고 제가 분량을 많이 적다 보니까 채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루즈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건 저의 조금 꼼수인데 만약에 한 3가지 적으시오 하면 첫째 뭐다, 둘째 뭐다, 셋째 뭐다라고 적는데 그 첫째, 둘째, 셋째 글자를 좀 더 크게 적었어요. 그리고 좀 더 귀엽고 동글동글하게 크게 적으면서 지금 여기가 첫 번째예요. 그리고 여기가 두 번째고요. 제가 글이 너무 길지만 첫째, 둘째, 셋째 여기 있어요 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크게 적음으로써 가독성을 조금 높이려고 노력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논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개요도를 칸을 나누어서 개요도만 적는 연습을 했어요, 거의. 그리고 이 쌤의 자료가 좋은 게 논술 모의고사 답안지를 보면 저처럼 이렇게 칸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되게 채점하기 용이하게 키워드 표시가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논술을 쓸 때 이게 내가 이 쌤하고 답안 핀트가 맞았나 답을 확인하는 용으로 자료를 사용하기에 정말 좋아서 시간을 많이 아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개요도를 칸으로 만들었을 때 좋은 점은 점수 파악이 쉬워요. 내가 적지 못한 근거가 없는지를 체크할 수 있고요. 또 표를 나누었기 때문에 혹시 왼쪽 오른쪽이 겹치는 근거이진 않은지 파악하기가 쉽고 또 개요도에서 저는 이렇게 키워드만 적기 때문에 시간을 줄일 수 있어서 원고에 좀 더 자세히 적는데 시간 확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논술에서 2년 연속으로 거의 만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논술에서 중요한 거는 논술은 첫 번째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가면 좀 긴장이 돼요. 그래서 내가 논술 시험지를 받자마자 어떻게 할 건지 트레이닝이 되어 있으면 좋습니다. 시험지를 받자마자 나는 배점표를 확인하고 표를 나눠. 그리고 근거에 숫자를 적어. 이런 식으로 나만의 논술 받자마자 기계처럼 딱딱딱딱 어떻게 할 건지 정해두고 머릿속으로 트레이닝하고 가시면 시험장에서 당황하지 않고 논술을 작성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다음으로 해설서 공부법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저는 해설서를 읽을 때 제가 초수 때 썼던 책을 필기가 많이 되어 있어서 이 책을 계속 사용했었어요. 저는 이렇게 해설서에다가 옆에 실행 자료도 연결되는 내용이 많거든요. 그래서 연결되는 실행 자료를 함께 타이핑해서 같이 붙여두고 연결해서 읽었었고요. 그리고 해설서 자료를 보면서 저 혼자 서술형 문제를 냈어요. 그래서 이 쌤께서 뭐 중요하다 하셨던 거 아니면 이전 강사님께서 중요하다고 하셨던 거를 표시해두고 저만의 해설서를 서술형으로 만들므로써 이게 요약본이 된 거죠. 그래서 이걸 계속 돌려보면서 해설서를 빠르게 연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이 사례를 분석하는 방법인데요. 이것도 조금 간단해요. 저는 놀이 사례를 보면서 이 사례에 적합한 고시문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는 연습을 그냥 개인적으로 했었어요.
그래서 이 고시문도 헷갈리는 게 많거든요. 그때마다 고시문 옆에 내용 이해 부분 있죠. 그 내용 이해를 보면서 이 고시문과 이 고시문이 헷갈릴 때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고 좀 더 핀트를 맞춰야 되는지 연습을 했었고, 그리고 놀이 이해랑 실행 자료에 보시면 놀이의 특성이 있어요. 뭐 주도성 있다, 몰입한다, 뭐 규칙으로부터의 자유, 이런 특성을 찾아보는 연습도 하고, 또 기본서 이론을 계속 공부하다 보면 사례를 보면 이거 그 이론 아닌가? 이거 뭐 물리적 지식 활동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게 간간히 그냥 찾아보려 하지 않아도 놀이 사례를 보다 보면 문득문득 생각이 나거든요. 그런 거 기록하면서 놀이 사례를 저만의 그냥 방식으로 분석했던 경험이 이번 시험에서 좀 도움이 많이 되지 않았나. 우연히 한 거였는데 그렇게 도움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2차 준비예요. 저는 면접에 대해서는 면접도 두 문자를 활용했습니다. 저는 평가원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인성적 자질하고 문제행동 지도 방안이 자주 나오는데요. 이 쌤께서 면접 자료를 주시는데 그 면접 자료를 보면 정말 두꺼워요. 모범 답안도 뭐 두세 사람 거를 다 모아놨기 때문에 그 자료를 확인하면서 거기에 모범 답안으로 자주 등장하는 키워드를 추출하고 그 키워드를 두 문자화 시켰습니다. 예를 들어서 적극성, 책임감, 반성적 사고, 긍정적 이런 거를 다 두 문자를 따서 적책, 반극, 공존, 협술, 소개 이런 식으로 두 문자를 만들고 만약에 인성적 자질이 무엇인지 이야기하시오 하면 머릿속으로 바로 적책, 반극, 공존, 협술, 소개 이런 식으로 떠오르고 여기서 가장 적합한 키워드를 하나 선택을 하고 그 키워드에 맞는 논리적인 근거를 다 만들어두고 외웠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바로 민감성 하면 이거지 하고 떠올릴 수 있게 면접도 두 문자를 활용하시면 좀 더 빨리빨리 대답이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수업 실현은 평가원 같은 경우엔 일반적인 수업 유형과 자유놀이도 같이 준비했었어야 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수업 유형 같은 경우에는 수업 순서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수업 순서도 저는 마찬가지로 백지 쓰기로 외웠고요. 그리고 백지 쓰기 할 때도 그냥 순서를 적는 것보다 그 순서를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발문 을 생각하면서 수업 순서를 떠올리면 좀 더 쉽게 외울 수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진짜 1차 공부에서 도움이 됐던 게 동작 요소, 미술적 요소, 뭐 과학 과정 탐구 기술은 2차에서 교사에 발문할 때 꼭 쓰이거든요. 그래서 1차 공부할 때도 2차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이런 요소에 알맞은 발문을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이게 2차뿐만 아니라 2022년 기출을 보면 교사의 발문 적으라는 문제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잘 공부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유놀이도 만능틀을 만들었었어요. 어떤 놀이가 나오든 도입과 마무리는 요런 거를 하겠다 하는 만능틀을 한 5개 정도 마련해 두면 좋습니다. 뭐 도입에서는 사전놀이를 소개하거나 오늘 놀이 게시판에 새로운 소식이 도착했어요 라고 하든가 아니면 친구가 새로운 자료를 가져와서 이 자료로 오늘 놀이가 시작된다거나 이런 만능틀을 정해두고 상황에 맞게 사용했고요. 그리고 자유놀이는 또 중요한 게 도입 다음에 소집단으로 교사가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또 여기 갔다가 이렇게 상호작용하는 부분을 뭐 많게는 5씬까지 만들게 되잖아요. 그때도 내가 어떻게 그 아이들한테 다가갈지도 미리 정해놨었습니다. 김혜경 교수님이 수업 강의하실 때 얘들아 뭐 하고 있니? 기분이 좋아 보이는구나. 뭐 하고 있었어? 이렇게 하시면 조금 평범하죠. 이거는 조금. 그래서 저는 조금 다르게 하기 위해서 만약에 아이들이 무조건 내 수업 시간에선 가게놀이가 나오는 거야. 이렇게 설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가게놀이를 하고 있는 아이들한테는 다가갈 때 뭐 하고 있었어? 하고 다가가는 게 아니라 냄새 맡는 척을 막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냄새야? 너무 달콤한 냄새가 나는구나. 맛있는 팝콘을 만들고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만능틀로 만들었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만약에 내 수업에서는 무조건 아이들이 게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구슬이 나오든 예를 뭐 종이컵이 나오든 아이들이 이걸로 무조건 두 번째 씬에서는 게임을 한다고 가정을 하고 이것도 뭐 얘들아 무슨 게임 하고 있어? 라고 다가가는 게 아니라 도전 딱지왕? 야 선생님이 왕년에 딱지 좀 쳤는데 선생님도 게임에 참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내가 무조건 게임이 나오면 팔 걷어 붙인다. 이런 식으로 만능틀을 만들어 놓으면 수업 시간에서 구상하실 때 좀 더 빠르게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만의 만능틀은 놀이
사례집을 참고하기도 했고, 동건쌤의 강의에서 보여주시는 모범 사례 영상이나 또는 자료에 나오는 모범 시나리오를 보면서 참고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례집을 보면서 사례집에 나오는 비구조적인 재료 활용법이나 또는 아이들이 자주 하는 놀이 아이디어를 따로 기록하고 또 아이들만이 할 수 있는 창의적인 대답 있죠. 저는 무경력이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하는지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사례집을 통해서 아이들의 대답이나 교사의 참신한 지원 같은 거를 따로 기록해두고 이걸 계속 반복해서 봤었습니다. 이게 또 사례집이 너무 많아서 안 보면 까먹어요. 그렇다고 다시 보기엔 양이 너무 많고. 그래서 저는 따로 저만에게 정리를 해서 반복해서 사용했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동건 선생님의 2차 강의를 통해서 변화하게 된 점이에요. 제일 컸던 거는 뭐뭐라고 말해주었어요. 아, 뭐라고 이야기하네요. 라는 말 습관을 고칠 수 있었고, 그리고 기억이 안 나는 어린이들을 위해 한번 다시 볼까요? 이렇게 아이들을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고칠 수 있었는 등 김혜경 교수님과 동건쌤의 강의를 통해서 수업에서 안 좋은 습관을 고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드리는 소소한 수업 실현 팁인데요. 개인적인 저의 생각입니다. 저는 처음에 인사를 할 때는 조금 침착하게 인사를 했어요. 왜냐면 그런 장학관님이나 원장 선생님들께서는 아주 참한 교사를 좋아하신다거나 또는 활발한 교사, 그 둘 중 하나를 좋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둘 다 해야겠다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인사를 할 땐 참한 교사인 것처럼 안녕하십니까? 관리번호 1번입니다. 수업 실현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조용조용한 교사인 척을 하다가 수업 시작하자마자 와 우리 놀이반 모두 손 씻고 모였나요? 오 뒤에 앉아있는 정식이 선생님 잘 보여요? 잘 보이면 윙크! 이런 식으로 와 저 선생님 정말 반전 있다. 되게 참하고 침착한 줄 알았는데 이렇게 활기차게 할 수도 있네? 재밌다 저 선생님. 이런 식으로 이목을 끌게 했었고요. 투명 마스크를 끼고 가서 좀 더 나는 나를 보여줄 수 있는 자신감 있는 교사다. 적극적인 교사다. 라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했고 또 바지를 입고 갔는데 마침 신체 표현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바닥에 앉아서 하기도 하고 바지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막 옆으로 막 굴러다니는 신용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조건 같은 것도 조금 특별하게 풀어나가길 추천드려요. 보통 예를 들어서 소심한 아이를 지도한다는 조건이 나왔을 때 보통은 선생님한테 귓속말로 이야기해 줄래? 아니면 친구가 도와주겠다고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보통 풀어나가는데 저는 지금 나 조건 하고 있어요. 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누구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그런데 부끄럽다고? 그럼 선생님한테만 이야기해 줄래? 하고 듣는 척을 하다가 땡땡아 너무 좋은 생각이야. 이거 선생님만 알고 있기엔 너무 아까운데? 우리 친구들한테 가서 선생님이랑 손잡고 한번 이야기해볼까? 하고 이야기하는 척을 하다가 얘들아 너무 좋은 생각이지? 땡땡이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혼자만 하려고 했었던 거야? 앞으로 이렇게 좋은 생각이 나면 꼭 이야기해주기다. 이런 식으로 좀 더 나 지금 조건 완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우리 아이들의 기를 팍팍 살려줄 수도 있고 아이들하고 이렇게 친밀하게 잘 지낼 수 있는 교사예요 라는 것을 팍팍 보여주려고 노력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드디어 선생님들께 동기부여를 조금 시켜드리면서 발표를 마무리할게요. 말이 가진 힘은 정말 크죠. 그래서 저는 공부하기 싫을 때마다 공부 자극에 도움이 되는 글귀를 많이 찾아봤어요.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자극이 되었던 건 시험 한 달 전이었어요. 30일로 30년을 바꿀 수 있는 가성비 좋은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니까 내가 30일만 고생하면 30년이 편하다는데 이 30일 공부하는 거 대수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뭔가 핸드폰 만지고 싶고 나가서 놀고 싶을 땐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11월 13일에 과연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오싹하더라고요. 내가 지금 이 핸드폰 만지고 노는 거 하나로 1점이 날아가서 1점으로 다시 1년을 이 고시 생활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공부가 너무 잘 됐어요. 그래서 이런 글귀를 참고하시면서 공부에 자극을 주어도 좋고 또 졸릴 때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해서 억지로라도 잠을 깨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너무 졸리면 낮잠을 자도 괜찮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공부를 열심히 하려는 의지를 불태울 수 있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동기가 중요하죠. 내적 동기도 좋고 외적 동기도 좋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이 공부를 계속 하기 위해서 책 앞에다가 공립교사가 되었을 때 가지는 장점을 적어두고, 공립교사가 꼭 꽃길은 아니야 라는 말을 들어도 못 듣는 척했어요. 공립교사는 무조건 좋은 거고, 나는 지금 이 공부에 붙어야만 해 라는 그런 마음을 잊지 않기 위해서 공립교사가 되었을 때 장점을 떠올리면서 공부에 계속 포기하지 않고 매진해서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23년도에는 임용고시가 또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겠고 TO가 어떻게 날지도 잘 모르겠지만, TO가 어떻든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뭐 민원 같은 것도 있지만 내가 내 공부에 집중하고 내 강사님을 믿고 확신을 가지고 계속해서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되든 안 되든 해봐야지 알거든요. 무조건 뚜껑을 열어봐야지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지금 많이 힘드시겠지만 용기를 가지고 침착하고 담대하게 앞으로 끝까지 전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